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용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사 속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부하를 이끄는 법이라든가 조직을 이끄는 법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리더십의 가장 넓은 범위는 결국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느냐. 사실 목표라는 것도 그때 그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에 적응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 조직원들도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내가 막 부하들을 잘 다뤄. 아주 훌륭한 리더십 있어. 근데 어디 갈 거니? 난 몰라. 잘 다뤘는데 어디를 갔는지 모르고 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부하들을 잘 다루는데 끌고 엉뚱한 데로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최악의 리더십이죠. 아무리 뭡니까 그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부하들을 꼬셔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면 최악의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를 찾아가는 자체가 가장 본질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주제로 사람을 뽑았습니다. 원래 헤라클레스하고 로물루스는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 좀 현대나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을 할까 하다가 이 두 사람이 사실은 플루타크 영웅전의 맨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플루타크가 200명이 넘는 사람이 위인전을 썼는데 여기에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미로 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플루타크 영웅전의 1편에 왜 이 사람들이 앞에 나오는지, 저도 옛날에는 그냥 시대 순으로 앞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절대 그게 아니고 플루타르크스가 이 두 사람을 앞에 놓았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 쉽게 말하면 이 뒤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이 책을 읽을 수천 년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그게 사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광의의 리더십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라고 하면 이제 알렉산드로스, 한니발, 카이사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도 그 동네 애들도 똑같은가 봐. 누가 최고냐. 나는 가끔 이런 거 되게 유치하다고 그러는데 인간은 유치한 데서 안 벗어나더라고요. 또 그게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맨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나 봐요. 누가 최고의 명장이냐. 근데 영국의 유명한 군사 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좀 심하게 쓰긴 했는데 뭐가 대단한가는 좀 심한 말이고 최고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 최고다, 얘들은 최고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했어요. 별거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알렉산드로스나 카이사르는 최고는 아니다. 왜? 걔들은 그러니까 최고의 명장이라면 나보다 강하거나 나랑 비슷한 애랑 싸워서 이겨야 훌륭한 거지. 나보다 형편없이 약한 애들 팬 게 뭐가 최고냐, 무슨 위대한 명장이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알렉산드로스가 뭐 이렇게 세계를 정복했잖냐. 걔 정복한 나라에는 군대가 제대로 된 애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나라를 휘젓고 다녔기 때문에 뭐 대단하긴 대단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건 아니야. 카이사르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갈리아 정복인데, 갈리아 갔을 때 로마 군단은 요즘으로 말하면 최첨단 군대고 갈리아는 뭐 그냥 향토의 비군 수준이었어. 그러니 저것들 두드려 팬 게 뭐가 대단해,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위대한 명장이라는 건 나보다 센 놈을 패야 명장이지, 나보다 약한 애 휩쓸고 다니는 게 뭐 대단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원래 다른 의미가 있어요. 카이사르나 알렉산드로스가 위대한 것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두 사람을 갖고 얘기하면 스토리가 너무 길어서 또 근원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와 로물루스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라클레스도 뭐 유럽에서는 엄청난 영웅이고, 나도 몰랐는데 이게 유럽의 박물관 돌아다니면 진짜 헤라클레스 조각 많아요. 얘가 얼마나 이게 인기를 끄냐. 우리는 그냥 힘센 애인 줄 아는데
이게 정말 모든 용도로 쓰여요. 심지어는 이 끔찍하게 무서운 날씨가 여자들의 부족으로도 쓰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뭐 밤거리 걸어갈 때 치안 예방 부족, 나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악귀에서 나를 물려주는데 힘센 애가 최고라고, 그 여성들 소녀들 방에도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부족처럼 갖다 놓는 게 유행했대. 그래서 전방위로 쓰이는 인기남인데, 사실 헤라클레스는 다음이요. 사실 헤라클레스는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인데, 우리가 이제 헤라클레스 그 신화를 보면 헤라클레스가 제우스가 이제 바람펴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가 싫어해가지고 헤라클레스를 막 괴롭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의 모든 고통은 그 헤라 아줌마가 시킨 건데, 좌우간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식을 죽이죠. 그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2가지 모험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가지 모험이라는 게 뭐 히드라도 죽이고 뭐 이놈도 죽이고 뭐 어떤 거는 청소한. 근데 그 12가지 좀 웃기는 게, 어떤 건 히드라나 무슨 이런 괴수랑 싸워요. 어떤 건 또 가서 사람을 패는 거예요. 아주. 어떤 건 뭐 마구간 청소에 막 가니까 되게 웃겨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마구간 청소에게는 이건 왜 시키니 그랬더니 또 뭐 헤라클레스를 좀 이렇게 무시하느라고 시켰다. 그래도 좀 뭐가 좀 언밸런스한 게 되게 많죠. 어릴 때는 그게 되게 궁금해서 이게 뭐가 좀 이상하게 안 맞아. 이게 왜 이런가 그랬더니 사실은 여기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그 헤라클레스의 첫 번째 신화 속의 모험은 네메아의 사자라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네메아의 사자가 뭐 이게 총칼이 안 들어가는, 그때 총은 없었지만 자관 이렇게 안 들어가는 갑옷 이게 써갖고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죽이러 가죠. 진짜로 보니까 칼도 안 들어가. 그랬더니 헤라클레스가 힘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해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거 생각해 보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가죽을 벗겨서 자기가 그때부터 그 네메아의 사자 가죽을 요즘 말로 금강불 뭐라고 하냐, 금강불침, 하여간 엄청난 이 저기 갑옷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조각 보려면 이 옆에다가 사자 가죽 메고 있는, 사자머리 가죽 메고 있는 애가 헤라클레스 조각이에요.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는 사실 역사적 실화가 있어요. 이 실화가 이제 신화화한 건데, 그럼 실화가 뭐냐? 헤라클레스라는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해결사, 용병, 용역, 그러니까 해결사예요. 그냥 용역.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뭐 이런 사람을 해치는 야수를 잡는 일이에요. 용역이니까 별거 다 해야지. 그래서 이제 네메아의 사자를 잡았는데, 얘가 이제 뭐 이 칼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잡고 보니까 엄청 크더래. 그래서 이 큰 사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장대에 걸어서 자기의 이제 PR로 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자를 잡았다. 뭐 요거, 그래서 사자 하면은 참 죄송해요. 헤라클레스 하면은 사자 가죽 이렇게 이게 등식이 성립했는데, 요것만 갖고 봐서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그 정도가 뭐가 대단해.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헤라클레스가 살았던 시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농경을 하게 돼요. 농경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착 생활을 하게 되죠. 정착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조직하게 돼요. 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얘는 대장하고 얘는 저기 군인하고 얘는 기술자 해라. 너는 일하지 말고 이 뭐 수로를 판다거나 뭐 이런 공법을 연구를 해라. 그러면 그 기술을 발전시키면 족장이 사람들을 모아서 가서 뭐 수로도 파고 산지도 개간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생산생량이 느니까 인구도 확 늘 거고 우리는 세진다. 이렇게 돼서 이제 사회가 이제 소위 말하면 조직화가 되는데, 이렇게 조직화가 되니까 이제 개간 같은 걸 막 합니다. 개간을 막 하니까 숲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살던 맹수들이 먹을 게 없어지니까 개들하고 인터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개들이 그 먹을 게 없어 사람을 공격하는지 아니면 복수다 그런 공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이상한 맹수들이 있어요. 보통 그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개발하면 먹을 게 없어지면 맹수가 떠나는데, 가끔 나는 안 떠나 그러고 사람을 공격하는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영웅들이 야수들하고 싸우는 게 많은데 이게 바로 이런 용역이에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사자를 죽여서 가죽을 가지고 피하를 했다는 거는 사실은 개간을 하고 인구가 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죠. 막 생기다 보니까 용역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중에서 내가 이거 입찰을 성공하려면 이 피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보다 앞서가서 피하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 배경이 있어요. 사회가 이게 청동기 시대쯤 됐다는 건 사회가 조직되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하다 보면 이거를 너무 단순화해서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 뭐 있는 자와 없는 자, 권력가로 나눠서 이탈돼서 나가서 가진 놈들은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없는 애들 중에 나는 노예되기 싫어 도망간 애들이 뭐 반란을 일으키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하는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한 가지만 본 거예요. 인간 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는 못 말하겠지만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생겨요. 예를 들면 집단이 집단을 정복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밀려나는 집단도 생기고 아니면 이제 몰살당해서 원한에 사무쳐서 황야를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조직에서 뭐 이게 집단에서 가난해져 갖고 도망가는 사람도 생기고 아니면 귀족들 센 사람들 중에도 권력 투쟁하다가 나간 사람도 생기고 그다음 또 뭐 그리고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 갖고 뭐 강도가 되거나 뭐 산적이 되거나 아니면 정복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꼭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직을 이렇게 키워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땅 파서 세상을 넓힐 게 아니라 군대를 키워서 정복하자. 뭐하러 땅 파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군벌이 되는 거죠. 군사 쪽에도 투자를 하고. 그러면 그 아까처럼 도망 다니고 유랑민 이런 애들 불러들여다가 자기 군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다른 나라를 촌락들을 정복하면서 나는 왕이 되겠다. 더 큰 지역을 지배하는 왕이 되겠다. 이런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좌우간 맹수도 덮치고 사람도 덮치고 군벌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누군가 이게 또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헤라클레스가 내 가족을 보셔, 나를 보셔, 나 이렇게 힘센 사람이요, 이렇게 용역업자만 됐다면 성공한 경영주였을 텐데 헤라클레스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요. 이게 뭐냐? 시대가 바뀐다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촌락에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부유해지니까 군대도 만들어지고 이제 군량도 쌓이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할 역량이 생겼어요. 이거는 시대가 발전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복의 시대가 오고 이 정복이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게 말하면 통합의 시대가 온 거예요. 왜 우리 기업을 갖고 봐도 처음에는 다 작은 기업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다가 시장이 커지고 자본이 커지면 통폐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뭐 앞으로 세상에 뭐 한 개밖에 안 남는다 뭐 이딴 소리도 하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도 보고 있지만 이렇게 자꾸 통합이 되잖아요. 이게 시대의 조류거든. 그러면 나 통합 안 할래 하고 있다가는 죽는단 말이죠.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를 보는 사람이 시대를 앞서 보는 사람이에요. 헤라클레스가 단지 힘만 세고 이것만 하러 다녔다면은 걔는 역사에서 안 남았겠지. 솔직히 그런 애가 한둘이었겠냐고. 근데 헤라클레스가 다른 건 뭐냐? 시대가 바뀐 거를 본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진 이 용역 집단, 해결사 집단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이때 변합은 통합이니까 내가 군대와 힘을 가지고 먼저 통합하면은 내가 이제 왕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해결사 집단이니까 사람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면 어디 지역의 부족장 정도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통치를 잘해갖고 인기를 끌고 뭐 경영을 잘해갖고 사람을 모아서 키워나가면 될 텐데 내가 회사를 안 가지고 그냥 구멍가게 하나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언제 이거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람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사람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뭔가 명성이 높아져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자가죽 갖고 했는데 요거는 기록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을 가지고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자가죽 갖고 홍보하면 남들도 금방 따라해요. 솔직히 안 그랬겠어요? 누구는 멧돼지 가죽을 했든지 아니면 사자 가죽 2개를 붙였든지 하여간 인간의 머리는 좋으니까 뭔 짓을 했을 거야. 난 더 커. 그러면 여기서 차별성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차별성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못하는 걸 해야 돼요. 남이 못하는 걸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죠. 다음이요. 헤라클레스의 12가지 모험에서 얘기가 잡다하게 나오는 건 가만히 보면요. 그냥 하는 거. 내가 밥 먹으려고 하는 용역. 그냥 받아서 좀 크게 벌리는 용역. 그 다음에 목숨을 건 도전이 있어요. 아마 그게 히드라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된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헤라클레스가 정말 재밌는 게 요즘 말로 하면 명성을 얻으려면 힘만 세서 되는 게 아니라 머리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내가 5명을 죽였던 그런가? 5명을 꺾었어. 6명을 꺾었어. 이거 갖고도 안 되는 거. 왜? 남들도 꺾을 테니까.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방법을 하나 씁니다. 요즘에 저 가만 있어봐. 그 요즘 이종격투기를 뭐라고 그러지? 그냥 이종격투기인가? 예? 뭐였지? FC인가? 그냥 이종격투기라고 할게. 하여간 거기 보면은 왜 온갖 놈들 다 나오잖아. 근데 내가 요즘에 그런 애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되게 자기 주특기로 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 유도하는데 유도만 갖고 안 되니까 권투도 좀 배웠다. 뭐 킥복싱이다 이래가지고 하잖아. 근데 헤라클레스가 이종격투기 시장에 나간 거야. 유명해지려고. 근데 여기서 세계 챔피언 정도 돼갖고는 택도 없어. 나는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상대방 거로 싸우겠다. 예를 들면 나는 원래 레슬링 선수인데 상대가 태권도를 했어. 나 태권도로 붙을게. 상대가 권투를 했어. 난 권투로 붙을게. 요건 좀 과장인데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요건 좀 솔직히 좀 제가 좀 과장이에요. 근데 이걸 리얼하게 얘기하려면 좀 잔인해서 내가 좀 약간 과장해서 하니까 그건 이해합시다. 하여간 요즘에 이종 격투기 시장에 이런 선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애가 나오면 아마 초스타 되지 않을까요? 쟤는 무슨 슈퍼맨이냐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어필을 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식 방식, 너가 하는 대로 싸운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모험보 무슨 땅의 신하고 싸우는 거 있어요. 그 이놈은 땅의 신의 아들이어가지고 매다 꽂으면 땅에만 닿으면 힘이 되솟아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꽂고 꽂아도 이놈은 그냥 땅에만 닿았다면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공중에 들어서 분질러 버리죠. 그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가만히 보면은 레슬링 선수한테 레슬링으로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옛날에는 좀 허세를 부려야 되니까 뭐 삼국지에 나오는 뭐 청룡 나는 청룡 언어를 떴어 그러면 좋아 나도 써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PR 명성을 높여갑니다. 요거를 뭐 제가 만약 기업에 가서 얘기한다면 역시 PR이 중요해 뭐 이런 결론으로 가버리겠지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말씀드릴 때 PR이 중요해가 아니라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헤라클레스는 어차피 지금 주먹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먹으로 어필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나를 PR하기 위해서 남이 못 쓰는 방법을 하려니까 남이 못하는 걸 써야 되고 남이 못하는 건 두 종류가 있는데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거나 용기가 있거나 내가 목숨을 버려서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제가 사실 요즘 방송을 하니까 가끔 메일들을 보내요. 이거 지금 소문내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바쁜데 누가 이렇게 인생 상담을 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선생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다 쓰려면 한참 써야 돼. 내 인생 경험을 다 써야 돼요. 선생님 제가 대학 입시해서 이런 전공을 갈까 저런 전공을 갈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거라 이럴 수도 없고 네가 그 전공을 하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래야 되면 내 경험을 갖고 써야 되니까 내 회고록 써야 됩니다. 이제 미쳐요 진짜 이거.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하는데 참 이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근데 물론
질문하는 애 얼마나 애절하니까 질문하겠습니까만, 나도 최대한 성의껏 하려고 그러는데 힘들긴 힘들어. 근데 가끔 보면 이런 질문들이 많죠. 제가 학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거 하고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질문을 20년은 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그거예요. 살아보니까, 아니 그 정말 나도 그거면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굶어 죽어도 좋다라고는 자세로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그렇다 거기다 대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애한테 그게 할 소리야. 그거는 지나간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내 주변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어려운 일 많잖아요. 저 시간 강사할 때 그때 시간 강사 한 달에 10만 원 줄 때 했어요. 저 우리 애가 태어나는데 내 한 달 수입이 그때 20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애 태어나가지고 기저귀를 사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샀는데 마지막에 뭐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 무심코 서랍을 열었더니 어떻게 갈피에 끼워놨던 돈 10,000원짜리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그거를 가지고 샀더니 내가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거스름돈 1,000몇백 원 받았다. 그걸 들고 집에 오는데 이제 애를 어떻게 키우지 하던 게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 그런 걸 각오 없이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결국 중간에 공부 포기하는 애들은 정말 굶어서 포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못 이겨서 포기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걸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싶다면 걱정은 되지, 고민은 돼도 그 고민을 이겨내고 뛰어들어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지. 아니 음악하면 돈 많이 벌까요? 돈 많이, 엄청 많이 벌어. 그게 음악을 하는 거야? 돈 벌러 가는 거지. 제가 이 직업을 하면 좋을까요? 그거 하면 너 부자 되고 인기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까? 안 할 사람이 누가 다 하지. 내가 뭔가를 도전할 때 미지의 길을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정말 좋다면 굶어 죽어도 좋다라는 각오로 가긴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솔직히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인생 상담할 땐 그렇게 말을 못해. 아직 어리니까. 이건 지난 결론인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헤라클레스가 한 도전이 뭐냐? 정말 힘이, 얘가 최강의 투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목숨을 걸고 가겠다는 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도둑질을 하겠다, 목숨을 걸고 이게 아니고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남보다 앞서가면 나는 가진 거 없는 사람이라 구멍가게 주인밖에 정상적으로 하면 못할 사람인데, 변화하는 시대를 대비하면 내가 모두 할 수 있어라고 그 모험적인 세계에 뛰어드니까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다고 해도 그게 훌륭한 거지. 아니 뭐 저기 은행을 털려고 목숨을 걸었다면 그게 어떻게 훌륭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변화하는 시대에 도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플루타크 영웅전에 이게 해설에 딱 이게 나와요. 영웅이란 누구냐? 불확실한 어둠 속에 뛰어드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다. 남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여기 근데 불확실하다는 게 맹목적으로 간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불확실하다는 건 내가 예측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측하는데 아직 세상이 안 변했어. 분명히 변할 거라. 여기는 사실은 정확한 예측이에요. 사실은 정확한 예측을 통했는데 남이 아무도 안 간 길, 그러나 분명히 가능성 있는 길에 뛰어드는 사람이 영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뛰어든 사람 5%밖에 안 돼요. 어느 영국군 유명한 부대가 전선에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잘 싸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역전의 용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독일군이 세가지고 어떡할까 그러다 우리 최강 부대를 투입을 했는데 형편없이 못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충격받잖아. 우리 최강 부대인데 독일군 부대랑 붙었더니 형편없이 못 싸워?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독일군은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최강이란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아마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 이 원인이 뭐냐?
찾아봤더니 최강의 부대도 불확실성에 뛰어드는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진격, 돌격 앞으로 했을 때 하여간 돌격 앞으로 해야 이길 거 아니야. 근데 적군이 지리멸멸하고 이번에 나가면 이긴다는 확신이 들면 다 뛰어나가요. 근데 상대가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도 우리가 이번에 나가면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뛰어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지. 근데 5%가 뛰어나간대요. 그러면 뒤에 있는 80%는 따라가는 거야. 물론 이게 훌륭한 부대라도 80%예요. 허접한 부대는 10%도 안 따라가면 이제 허접한 부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훌륭한 부대일 경우에 이 80%의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훌륭한 병사들이 있지만 5%가 나가야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5%는 아무리 훌륭한 부대도 5%는 난 안 해 이러고 쳐박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훌륭한 80%를 살리려면 5%가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좀 전에 격전을 치르고 왔어요. 격전을 치르고 오다 보니까 5%가 죽은 거야. 그리고 그 5%를 대체할 5%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80%의 병사들이 겁쟁이 초병들, 신병하고 똑같아져 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영웅이라는 건 결국 그런 식 앞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영웅이야. 그게 자기의 삶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솔직히 영웅이 혼자 들어갑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80%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더십인 거지. 그래서 영웅은 불확실한 어둠 속에 뛰어드는 용기를 지녔고, 그렇게 뛰어들므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플루타크 영웅의 첫 번째 나오는 리더예요. 눈치만 보고 있다가 야 저거 된다 가자, 그게 무슨 리더야? 딴 사람도 다 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 때 좀 전에 제가 잠깐 사석에서 잡담하다가 잘 사는 사회, 편안하게 사는 사회는 뭐가 문제냐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없어집니다. 부족하면 만들어서 해요. 갈망을 하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만 쓰면 돼요. 여기서 불확실한 어둠 속에 뛰어드는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웃기는 얘기를, 요즘 제가 무슨 게임 프로 나가고 하고 있잖아. 나 사실 게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떡하다 거기 끌려 나갔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임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좋아하느냐? 사연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때 60년대 70년대 초반에는 한국이 진짜 못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린 때니까, 내가 초등학생 때니까 제일 부러운 게 레고예요. 그때 레고는 있었거든, 걔들 벌써. 그러면 제가 약간 또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 보면은 애가 막 해갖고 성 쫙 쌓아놓고 기사들 쫙 쌓아놓고, 그리고 걔들은 왜 플라스틱 그런 것도 많잖아. 그래갖고 방에다가 지가 막 성 만들고 산 쌓아놓고 군대 쫙 깔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 그때 우리는 레고라는 게 한국에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에 책은 많았거든. 책 이만한 걸 갖고 쌓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이 조금 넓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 2층에 올라가서 책 있는 대로 꺼내 갖고 막 쌓는데, 책을 쌓다 보니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뭐 이거 비밀 통로하자는데 책이라든가 수백 권이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아버지 책 없는 책 2층으로 다 날르다가 내가 맞아 죽을 뻔했대. 우리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는지 올라왔더니 책 갖고서 장난감 벽을 성 만들고 있고 뭐 이러고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깔고 이러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됐겠어. 하여간 그 짓을 했고, 그 다음에는 막 종이 같은 거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여간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돼요, 집이 문을. 그래서 그건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드 게임 같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드 게임 같은 거 만들어 볼 수 없나 막 했는데, 이게 보드 게임 갖고 안 되잖아요. 대학생 되고 크니까 또 주사위 게임, 보드 게임 만들어 볼까 막 했는데 도저히 안 돼, 이게 이 2차원 세계는. 그래서 컴퓨터가 나오자마자 머릿속에 딱 뜬 게
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건 컴퓨터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그 단세포 게임, 그 화면에서 그냥 이렇게 미사일만 날아가는 게임 할 때도, 나올 때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했더니 어느 날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삼국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그게 2년이 돼서 여기까지 굴러와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날 삼국지 갑자기 강연하고 다닌 것도 따지고 사연이 이렇게 돼요. 결국 자기가 뭔가를 애절하게 바라고 해보는 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봤더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해보자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책으로 레고 쌓다 부모님한테 혼나면서 깨달은 게, 없어도 해보자. 이 품성을 만들어 놓는 게 인간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근데 문제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인문학을 공부하고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용기와 지식을 같이 갖추는데, 그것은 바로 이 어둠 속에 뛰어든, 어둠이 아닌 거지 사실은. 분명히 옳은 길이지만 아직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워 보이는 세상 속에 뛰어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 폴리텍 대학 같은 거 만들 때 되게 찬성하고 그랬지만, 폴리텍 대학이, 저는 그래요. 여기 어떻게 가르치는지 내가 모르지만은, 여기가 단지 지식은 이런 쓸데없는 이런 거 안 배우고 기술만 배우는 학교다라고 해서 저는 폴리텍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이렇게 실습, 그러니까 행동은 안 하고 머리만 익히는 학교보다는, 이런 걸 하다 보면 오히려 지식을 익히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술만 익히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만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더 나은 것에 좀 구체적으로 도전해 보고 미래를 좀 더 정확하게 재단할 수 있겠는,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만들어진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미래를 한번 만져보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소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앞으로 하면서 여러분이 개발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만 만지고 헛된 상상만 띄워가지고는 또 나중에 저한테 소송 들어올까, 당신 말 듣고 했다가 그건 도박이고, 공부와 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세상을 또 예측하도록 해봐야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 번에 주어진 기회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 안타깝게도 이제 헤라클레스는 요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가면 로물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역사책 배울 때 진짜 잘못 배운, 유럽 사람도 그렇게 썼더라고. 그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반도로. 누가 뭐라고 썼냐면,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가 되기에, 지금도 로마가 이탈리아의 중심이죠. 중심이 되기에 딱 좋은 조건을 이겼다. 왜? 딱 중간에 있다. 중간에 있고, 그리고 여기가 산도 좋고 뭐 평야, 뭐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아주 좋은 땅이다. 그렇게 썼어요. 나도 그렇게 믿었어. 우리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마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중앙에 있는 건 맞아요. 뭐 거의 강도 있고 앞에 바다도 가깝고 뭔가 교통적인 요인이 있는 건 맞는데, 좋은 땅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에서 나쁜 땅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혹시 로마 좋아하는 사람 왜 로마의 7 언덕이라고 들어봤죠? 로물루스가 처음 만들어졌던 때는 그 언덕인데, 그게 왜 언덕이냐면 여기가 쉽게 말하면 고수부지 같은데, 그러니까 여름에 홍수만 나면 땅이 범람을 해가지고 밑에가 진창이 되니까 여기는 곡식도 못 심고 뭐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7개 언덕이 하나 섬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7개의 언덕이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섬에 고립되어 사는 아주 최악의 지형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낙오자들, 사회에서 불려나 범죄자들 막 이래가지고 노예나 도망자, 이탈자만 사는 데요. 그래서 거기 주로 양치기들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이 고대 3D 업종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양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도 그 소설 때문에 양치기가 낭만적이지, 하도 양치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많아가. 요즘은 안 그러나? 우리 때는 맨날 양치기 소년, 뭐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이런 것만 봐서 양치기가 멋있는 것 같은데, 세상 천재 최악의 그 3D예요. 그러니까 양치기들만 사는 동네라는 건 말 바꾸면 그냥 가장 사회에서 떨궈져 나온 사람들만 산다는 거죠. 다들 우울해하고 살 때 로물루스라는 이상한 아저씨가 거기 나타났어요. 땅도 나빠 뭐 해. 야, 그러면 뭔가 분노는 부글부글 할 것 같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모아서 분노를 촉발시켜서 뭔가를 해보자. 안 되지. 왜냐하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분노가 촉발되는 게 아니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틀린 사람이야 이러고 사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어? 이 땅에서 뭐래? 우리는 부자도 못 되고 뭐도 못 되고 뭐 우리가 뭐 부모님이 좋냐 뭐가 좋냐 그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로물루스가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힘없고 가난하고 요즘 말로 하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흙수저로 태어난 애들 중에서도 뭔가 도전적인 사람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을 갖고는 안 되니까 그 어떻게 거기서 좀 약간의 세력을 얻은, 깡패들 패줘 갖고 세력을 얻은 다음에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해방구를 만들어 봐요. 다른 지역에서 일로 도망 오면 무조건 자유인이다. 그랬더니 솔직히 범죄자들도 좀 들어오긴 했겠지. 뭐 나중에 보면 이게 그런 애들 들어와. 근데 어쨌든 노예나 가난한 생활하다가 나는 저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내가 부잣집에 노예로 있는데 어쨌든 밥은 먹여주고 잘 사는데 저기는 척박한 땅이 있는데 거기 가면 자유인이래. 그래서 다 올 것 같죠? 안 옵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이게 문제야.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은 이게 뭐 자유로운 게 중요하지. 사막에 가봐. 그게 자유로운 거야? 굶어 죽는 거지. 그 옛날에 어떤 분이요, 갑자기 미국 양반인데 하늘의 소리를 들었대요. 이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야. 갑자기 나는 뭐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 가고 싶어 그래갖고 갑자기 호주로 북 날아가서 사막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 찾느라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 사람 찾으려니까 지역 원주민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 오스트리아, 호주 부시맨 이런 사람, 부시맨이 아니고 뭐지, 그분이 저기 원주민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뭐 자유를 찾아왔다는데 거기 가면 그냥 홀로 말라 죽는 건데 뭔 자유? 거길 왜 가? 이분은 그냥 사막에 혼자 떨어지면 굶어 죽고 말라 죽는 건지 그게 무슨 자유야? 아니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혼나겠지만 그 원주민 할아버지의 말이에요. 그 말도 일리는 있잖아. 그래서 안 오는데 그래도 오는 사람이 누구야? 뭔가 그만큼 절박하게 도전하는 사람이고, 미국에서 호주까지 날라와서 사막 속에 들어간다는 게 쉬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모아 놓으니까 얘들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들로 군대를 만들어서 주변을 정복하고 거기를 독립시켜요. 결국 가장 힘없고 낙후하고 사람이 살 수 없던 땅이 로마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미래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심성이 있는 애들을 골라왔기 때문이죠.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져요. 로물루스가 그래서 이제 로마 언덕을 독립을 시키고 독립 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로물루스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독립 국가를 만들자. 아마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했겠지. 근데 헤라클레스하고 똑같이 로물루스라는 사람도 괜히 한 게 아니라 이때가 결국 통합의 시대로 나가던 때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이 자본이,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해 돈이 남아 넘쳐. 그럼 딴 사업에 투자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문명에 발달하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좋은 도시들도 많고 얘들보다 힘센 도시들도 많은데 아직 시도를 안 하고 있네. 조금 하는 시도도 있었겠죠. 그랬더니 로물루스가 이 도망자 노예 범죄자들을 모아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남들은 안 해. 그럼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린 정복하자. 나가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이게 무모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안 가요.
이 사람이 진짜 웃겨요. 부자는 부유해서 안 가요. 내가 이거 충분히 먹고 사는데 왜 안 가?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해졌기 때문에 안 가요. 내가 그렇게 굶다가 이제 땅 가졌는데 왜 가니? 그래서 7언덕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정복을 하려니까 옆 도시를 정복. 이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게 폭력적인 거지만 이건 역사가 그렇게 발전해 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가려고 했더니 이 언덕에 살던 양치기들이 이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내 땅을 가진 게 어딘데 왜 가? 도저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무엇을 찾냐면 로물루스가 찾는 게 5%를 찾습니다. 이거 좀 아는 서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건데 사비니족의 약탈이라고. 이 스토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왜 불황자, 도망병 이런 애들을 막 모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많이 왔겠어요, 남자들이 많이 왔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다 남자들이 많이 왔지. 결혼할 여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니까 할 수 없다고 옆에 사비니족이라는 언제 있는데 뭐 축제하자고 불러놓고는 그 여자들을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요. 이게 지금 이게 특히 여성 운동하는 분들이 극히 싫어하는 이론이죠. 이 사비니족 얘기 때문에 수많은 오해가 생겨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약탈혼을 하는 거는 당시에는 흔해 빠진 일이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놈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근데 사비니족이라는 애들이 들어왔는데 얘들도 어디선가 왔어요. 근데 이 험한 세상에 여기서 안 살고 뭔가 이동하는 애들은 뭔가 이게 집단적으로 뭐가 있는 애들, 집단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도전적이고 행동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저히 이 동네 애들은 안 되니까 외부에 있는 수많은 부족 중에서 나쁘게 말하면 전투적이고 좋게 말하면 도전적인 집단을 찾은 거야. 그래서 이 어떤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걔들하고 동맹을 맺어요. 물론 전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전설은 전설인데 내가 볼 때는 어디서 센 놈이 와서 붙었다가 싸우다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은 편 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마 7언덕 중에서 그 로물루스 집단이 지금 그 콜로세움 뒤에 있는 갑자기 내 이름이 생각나네. 언덕을 차지하고 퀴리날레 언덕이라고 지금 이탈리아 대통령궁 있는 언덕이 있어요. 거기를 사비니족한테 줘요. 그래서 사실은 둘이 이제 교대로 왕을 하면서 이제 로마를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 정복을 하게 되면서 그게 로마 제국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로마 제국 될 때까지 성장했던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가장 힘없고 낮고 노비였고 노예였던 로마가 어떻게 제국이 되었느냐.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 우리는 노예였다. 노예 하늘 갖고 살자. 이게 아니고 노예에서 정복자로 바뀐 비결이 뭐였냐.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 바로 말하는 도전하는 정신은 헤라클레스. 그 다음 또 하나는 외국 문명과 기술에 대한 흡수. 왜냐하면 얘들은 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살았잖아. 근데 우리가 만들어서 이걸 하자가 아니라 근데 사실 이게 웃기는 게 저쪽에 왜냐하면 이때 옆에는 굉장히 문명이 높은 도시들도 있었어요. 문명이 높은 도시의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쟤들하고 똑같이 될 거고 쟤들한테 종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지금도 그런 경제 이론도 있고 역사 이론도 있는데 옛날에 마찬가지였거든. 근데 이 로마 집단은 어떻게 했냐면 쟤들은 정체되어 있고 우리는 그 헤라클레스처럼 불확실성에 뛰어들려는 의지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걸 받아와서 오히려 우리가 더 나갈 수 있다라고 하고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로마를 제국으로 만든 거는 두 가지예요. 외국 거를 겁내지 말고 우리 거로 만드는데 그 우리 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뛰어들기 위한 소재로 삼는다. 이 두 가지가 로마를 만듭니다. 정말로 거짓말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로마의 지도자들은 이거 뼈저리게 머릿속에 각인하고 살아요. 요즘 미국도 대통령 요즘 전 세계가 지금 이게 하는 게 이 소위 다문화 이주민 이런 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로마가 나중에 성장을 했잖아. 저기 이제 황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뭐 게르만까지 갔더니 그때 로마는 지금 여러분 그 로마 콜로세움 같은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 이런 거를 어떻게 이걸 줬냐. 어, 그 로마 왕국은 주상복합 건물이에요. 그냥 이런 게 아니야 진짜. 도서관도 있고 뭐도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요즘 말로 하면 그 요즘에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거대한 건물 안에 수영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거. 그거를 그 팔라티노 언덕에 그걸 줘놨어요. 그 안에 다 있어. 정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완전히 진짜 거대 주상복합 타운을 벌써 그때 만듭니다. 그런데 저 게르만족에 갔더니 거기는 동굴 속에서 뭐 그건 좀 심하지만 하여간 거의 이렇게 초가집 짓고 사는 이런 가죽 두르고 사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 지들이 보면 야만족이잖아요. 이건 나중에 로마가 발전한 다음에 얘기해요. 콜로세움 같은 거 지었을 때. 그래서 이제 이거 하도 야만족이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했는데 로마는 옛날에는 정복하면 그 왜냐면 이게 정복할 때 싸우지 않고 항복하거나 항복하는 게 아니지. 내가 당신 편이 될래 그러면 시민권을 주는 게 로마의 법 특징이에요. 어떤 종족, 어떤 언어를 가진 집단이라도 우리는 로마 시민이 되겠다면 받아주는 거예요, 개방적으로. 근데 로마가 점점 성장을 해서 이제 막 콜로세움도 짓고 주상복합도 짓다가 좀 심하게 말해서 정글에 사는 부족을 만났어. 아니 이것들한테 주려니까 이건 너무 심한 거야.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어지는 게 이런 논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문명 개화를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저기 로마로 데려와서 콜로세움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건 뭐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 우리는 그냥 앞으로 당신네 거 법과 제도를 받아 배우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자존심만 터져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콜로세움 보니까 저쪽에 대리석 의자가 있는 거예요. 저긴 뭐냐 그랬더니 그게 원로원 의원들만 앉는 자리인데 통역하는 애가 저게 원로원 의원이 앉는 자리라고 얘기를 하려니 얘가 원로원이 뭔지 알게 뭐야. 그럼 그거를 또 설명하려면 설명이 한참 오래되잖아. 그래서 에이씨 그래갖고 그냥 훌륭하고 용기 있고 이런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그 중에서 훌륭하고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야 그랬더니 그 게르만 족장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자기잖아. 자기 동네 가면 자기가 제일 훌륭하고 용감하고 힘센 애 아니야. 내 자리네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랬더니 원로원 의원들이 막으려고 그러는데 이 게르만 숲속에서 온 전사하고 이 의원 아저씨랑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 집어 던져요. 그리고 한 10여 명 두드려 패고 앉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국회에서 뭘 의논하냐면 이런 애들한테 시민권을 줘야 되냐는 법안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로마는 항복하면은 다 이렇게 줬는데 이거 너무 문명 차이가 나잖아. 근데 이것들한테 어떻게 이게 주니? 이건 못 준다. 이게 지금 유럽에서 이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결하는 날인데 전날 의원들을 두드려 팬 거지. 그러니 뭐 맞은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지금 문명 차이가 수백 년은 나는데 이런 것들한테 이걸 주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법안 통과되기 직전에 황제가 역사학자 출신이었던 황제가 이렇게 말해.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인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뭡니까? 했더니 로물루스도 저랬수다. 로물루스도 저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로 조용해지면서 법안이 부결됩니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황제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다가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건 뭐겠어요? 평소에 사실은 그런 정신과 이념을 듣고 살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죠. 어떻게 받아들여? 그게 로마의 힘이래요. 그게 로마를 만들었다고요. 제가 오늘 로마를 갖고 얘기해서 여러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사실 주몽 이야기도 똑같아요. 주몽 얘기하고 로물루스 얘기가 칼같이 똑같아요. 그럼 왜 주몽 얘기 하시죠? 이게 사료가 좀 부족해서 로물루스 얘기 다 한 다음에 주몽이 똑같아요 해야 되는데 주몽 얘기만 하고 이제 하면은 저 아저씨가 왜 없는 얘기 갖고 뻥쳐 이렇게 돼서 내가 지금 로물루스를 먼저 하는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몽 지금 뭐가 똑같이 들어보세요. 주몽이 북부여에서 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로물루스처럼 어디서 온 애죠.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북부여보다는 그 금왕이 다스리는 동부여가 좀 선진 지역이에요. 선진 지역에 왔어요. 왔더니 그 뭐 아레스 태어나니 이거는 지네들하고 이질적인 존재라는 거잖아. 그 왔더니 내쫓아서 벌판에서 왕자인데 대우를 안 해주고 벌판에 내쫓아서 말 키우겠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주몽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집단이 온 거지. 집단이 왔는데 이 선진국에 왔더니 야 니넨 이 로마 야 콜로세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넨 여기 못 둬 나가. 그래서 외곽에다 뒀단 말이야. 그랬더니 주몽이 어떻게 돼? 쟤들하고 못 요건 좀 로마랑 다르네. 그래서 튀어요. 그래서 왜 난 여기는 안 되겠으니까 내 땅을 찾아가겠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똑같은 게 당시 만주에서 부족들이 일어나면서 통합이 되던 시대예요. 근데 금왕의 동부여는 선진 지역인데 그 로물루스가 봤던 선진 지역처럼 꼼짝을 안 하는 거야 얘들이. 그래서 주몽이 생각을 바꿔 앞서 나가는 애들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애들을 갖고 해야겠네요. 뛰어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환인까지 오죠. 지금 5년 산성했는데 물론 거기도 이미 정착이 와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통합의 기운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집단은 좀 이렇게 주몽 같은 집단이었나 봐. 이게 주몽을 로물루스라고 해야 될지 사비니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어떤 한 부족하고 결혼하죠. 그 연타발 집안하고 결혼을 해서 둘이 결혼 동맹을 맺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애들을 휩쓸어서 그게 패자가 돼요. 그게 사비니하고 로물루스가 만나서 일곱 언덕 통일하는 거 가보면 딱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산꼭대기에 있는 오녀 산성까지 점령해서 환인이라는 도시 국가를 통일해 버려. 똑같다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 둘이서 두 집단이 이렇게 하다가 죽고 그런데 사회에서 그게 고구려가 되고 고구려가 만주의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저기 슬픈 얘기가 하나 있는데 로물루스는 중간에 암살당합니다. 왜냐? 얘는 계속 커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만하자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죽이는 거야. 근데 로물루스를 죽여도 이 사람이 뿌린 씨앗 때문에 다 싫어하겠어.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의 전통을 끌고 나가야 된다고 해서 결국 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주몽도 마찬가지. 주몽도 갑자기 죽는데 좀 이상해. 유리왕이 어디서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상해.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지배 세력이 교체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안 변하는 거는 그 도전하는 집단. 이 시대는 변화의 시대고 여기는 정체가 아니라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결론은 내린 집단들이 가지. 그러니까 거기서 저기 고구려가 뜨는 거고 거기서 주몽이 죽고 다른 애들이 정복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신은 같지만 다른 집단이 정복하니까 주몽 집단의 입단이 튀어나와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백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라는 좀 얘가 복잡한데 일단 신라는 빼더라도 사실 삼국이 다 똑같아. 어떤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 시절에 시대를 알고 도전하는 가진 거 없는 집단이 승자가 되더라고요. 뭐 마지막으로 백제 얘기하면 백제도 똑같아요. 걔들이 그쪽에 내려왔잖아요. 아니 거기 만주에서 살다가 한성까지 내려오려면 중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질대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내려온 집단이면 이게 사비니족처럼 똘똘 뭉친 애들이죠. 얘들이 내려왔을 때 여러분 이게 로마하고 좀 달라서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도시 단위로 놓고 보면 지정학적으로 살기 제일 좋은 땅이 어디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수도가 될 수 있고 솔직히 어떤 지정학적 조건을 제일 잘 갖춘 데는 어딜 것 같아요? 솔직히 서울이에요. 거기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원조가 왔을 때 서울에 사람이 안 살아. 이게 이해가 돼요?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 왜 없을까요? 이민족이 쳐들어왔거든. 이민족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어떤 그 말갈 부족들이 욕심이 나잖아 이게. 그랬더니 원래 거기 살던 원주민이 강건도 도망가 버렸다고. 그리고 우린 못 살겠으니까 니네가 지켜. 그래서 원조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한왕이 야 나쁜 놈아 너 그때 우리가 너 땅 없을 때 땅 떼주고 땅 떼주는데 제일 좋은 땅 떼주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거는 뭐냐면 쟤들을 막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해요. 용기 있는 자가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원조의 첫 연설이 뭐야? 딱 해요. 싸우면서 일하자. 지금 여기는 계속 쳐들어오는 데를 막 우리는 유랑 집단이니까 정착해야 되는데 이 좋은 땅을 차지하려면 싸우는 수밖에 없다. 농사 지으면서 성을 쌓아라. 그걸 하잖아 애들이. 도망 안 가고. 그랬는데 계속 쳐들어오는 게 도저히 안 돼. 용기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강을 건너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강 건너가자. 근데 강 건너 땅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럼 포기하느냐? 강 건너가서 지은 데가 풍납토성이에요. 거기에다가 모래 땅에 얘들이 또 개간을 해서 새 땅을 만들죠. 그리고 마구마구 주변을 정복해서 단숨에 백제가 성립하는 거예요. 역사는 공통 다 사실은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살아보면 인생 길지도 않은데 역사 속의 리더십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시대를 보고 시대의 변화를 보고 앞서가서 도전하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든지 안락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걸 목표로 삼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영웅의 삶으로 만들려는 도전 의식을 갖고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 안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